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여네요. 일본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닛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현대 화물선이 전도되었습니다. 한국인 4명을 구조하고 있다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핫한 키워드는 조국이겠죠.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뜨거운 토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닛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의 경제지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8월 닛산차의 한국 판매량이 58대에 그쳤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87%가 급감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차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이 가운데 닛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닛산이 6년 만에 신형 세단을 출시했습니다. 차 가격이 2천만 원대로 그동안 한국 법인을 먹여 살려왔는데 이런 인기 차종이 불매운동의 여파로 판매가 급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열악한 한국 닛산의 재무 상태도 철수설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도요타, 혼다와는 달리 닛산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적자로 지금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닛산은 철수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라는 점에서도 한국 시장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 철수설은 이 동전의 양면이죠.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결국 부메랑이 돼서 기존 이제 한국 닛산의 임직원, 딜러사들 그리고 이 고객들 과연 AS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닛산이나 혼다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렉서스는 더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차이가?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7월에 이제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 이제 인기 차종들이 좀 인도가 되다 보니까 통계상 확실히 불매운동의 여파가 이제 적용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런 와중에 한국 GM이 오늘부터 또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GM 노조가 9일 오늘부터 11일까지 4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사측이 추가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전면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노조가 파업에 나선 발단은 바로 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입니다. 임단협에서 노조가 임금 인상을 비롯한 복지 향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국 GM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지난 5년간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남겼죠. 지난해 2월 군산공장은 결국 폐쇄됐고 8월엔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측도 노조의 협상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갈등을 키우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8차례 결친 임금 교섭 협상에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노조의 파업이 길어질수록 경영 정상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달 방문했던 이 줄리언 블리셋, 이 GM 해외 부분 사장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물량 일부를 다른 국가로 넘길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노사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무분구 타협을 이뤄냈는데
한국GM이 노사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널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국GM 노조 총파업이 22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서 또 더더욱 좀 관심을 끄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반년째 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단을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한국 경제가 반년째 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KDI는 이제 최근 경제동향 9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4월부터 사용한 부진이란 단어를 6개월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제외하고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부진한데요. 7월 전산업 생산이 0.5% 증가했지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조업일수가 하루 늘어난 영향이었고요. 제조업 재개율은 115%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7월 소매 판매액은 1년 전보다 0.3% 줄었고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설비 투자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고 8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3%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주요 선진국들 낮은 성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글로벌 경기 동반 침체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의 차량 운반선이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전도됐다고 합니다. 선원 가운데 20명은 무사히 구조가 됐는데요. 한국인 4명에 대한 구조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아틀란타 총영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영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지 시각은 몇 시입니까? 지금 여기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7시 16분 15분입니다. 타가네. 예, 그렇군요. 예, 네. 그곳은 지금 저녁이란 말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해가 졌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 좀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직 여기는 썸머 타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해는 아직 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녁에 이제 곧 1시간 정도 후면은 아마 그 현장에서는 해가 질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작업이 좀 어렵지 않냐라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선원들 중에서 20명은 무사히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예, 말씀하신 대로 24분 배에 이제 사고배에 있었습니다만 20분은 지금 구조가 되었고요. 네. 20분 가운데서 한국분은 6분입니다. 필리핀인이 10명이고요. 예. 그리고 필리핀인이 13분이고 그리고 미국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선사. 네. 한국인들은 이제 전부 다 현지 코스트가드하고 여기 해안경비대하고 저희 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현지 식사 제공이나 그런 걸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호텔에 들어가서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교부에서 재외국민 보호 대응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아직 그 한국 선원 4명이 기관실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한 배가 90도 정도로 완전히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네. 배가 침몰될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배가 물 속에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뻘에 받쳐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계속 파도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4분이 지금 계시는 그 기관실에서는 어느 정도 잠겨는 있겠지만 위에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배가 큰 배고요. 네. 보통 기관실의 위치는 그 배의 이제 중심부 아래쪽 하단 중심부에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면은 배가 넘어져 있습니다만은
4분의 3 이상이 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실 위치를 본다면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네. 예, 그래서 기관실에 그대로 계신다면은 물속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될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시면은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 보네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방금 전에 바로 직전에 지금 들어온 얘기는 저희가 코스트 그 해양 경비대가 지금 배 주위를 돌면서 배 선체를 두드리면서 생사 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안쪽에서 탭탭하는 소리가 지금 났다고 합니다. 그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군요. 우리들의 그 구조. 일단은 관련해서. 그렇게 지금 일신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이분들만 구조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은 당초에 이제 이 배가 굉장히 큰 배입니다. 200m가 넘는 배예요. 네네. 높이가 10층이 넘는 배고요. 네. 그 배가 사고가 났을 당시에 위에 있는 분들은 다 연락이 돼서 그냥 내려왔는데 아래쪽까지는 연락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갇혀버린 그런 네.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글로비스 차량 운반선은 왜 갑자기 이렇게 전도가 된 겁니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해양경비대나 선사 측에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발표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저희도 또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원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갇혀 있는 선원들 구조하는 네네. 작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사고 네. 원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해서 적절한 계획에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해안 경비대가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 사고 원인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외교부는 향후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는 일단 사고가 나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서울 시간 새벽에 외교부에서 해수부 그리고 관계기관과에서 정부 대응반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정부 대응반을 바탕으로 저희 공간에서도 바로 같이 거기에 관여를 했고요. 연락을 받자마자 저희 담당 영사를 그 현장에 보냈는데 여기서도 벌써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바로 파견을 했고 지금 저희가 또 공간에 또 부총영사 추가적인 지원 차원에서 부총영사를 등 추가로 직원을 지금 파견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본부 차원에서는 구조된 선원들 가족들 그리고 구조되지 않은 가족들과의 문제 그리고 유관 기관들과는 협력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가 모든 정보를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대응과 앞으로 해나갈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고요. 하루빨리 우리 그 네 분의 선원들 구조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사님,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진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오늘 토론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그냥 용암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의도 촌철살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나오셨고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로 막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조국 대전 지금 시작할 건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해서 사실은 좀 이르면은 어제 발표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문 대통령이 좀 선택을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명대 의원님? 예,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전국의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우선은 청문회에서 도덕적 하자랄지 법률적 하자가 발견되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거고요. 아마 거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피의 사실로 보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민정 아마 비서실에서 다 체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을 때 여전히 가족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 이것이 과연 그 수사 지휘에 적합하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앞에 두 개가 클리어 됐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앞으로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 이것까지 한 3개월 남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야당의 어떤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또 반면에 일부 야당은 앞으로 국정조사랄지 특검을 통해서 공격을 퍼부을 텐데 이런 그 검찰개혁의 국회 내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냐. 그것은 현재 여론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이런 5가지 점을 놓고 고민을 할 텐데 우리 당에서는 임명한 것이 맞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고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예. 요새 상식하고 비상식이 완전히 제대로 구분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야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아야 되겠죠.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조국 후보자 본인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겠죠. 이게 상식 아닐까요? 게다가 상식을 넘어서 그냥 인간적인 정만 따져본다면 지금 이제 조국의 부인하고 그 딸하고 이제 아들까지 문제가 나왔고 이 조국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 신분이 이미 되었고 나오는 의혹들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사법 처리까지도 가능한 수순까지 현재 혐의들이 만약에 실제로 범죄로 밝혀진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조국 스스로가 사퇴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상식 자체가 깨져버리니까요. 다음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국 후보자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이미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안은 국회에 넘어와 있거든요. 네. 저는 국회에서 이제 아마 치열한 논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가 반드시 되어야지만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된다. 이런 지금 논리로 귀결되는데 이것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저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꾸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고심을 하시는지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하여튼 참 요새는 상식이 깨져가지고 도통 헷갈리는 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국회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결하는 문제이지 이게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벌써 이제 안들에 다 넘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느냐 마느냐 얼마나 수정되느냐 마느냐 그건 이제 국회 요새 하도 대통령의 시간 누구의 시간 얘기하니까 검찰개혁을 어찌 보면 정말 국회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거꾸로 보면 조국 후보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법적인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누구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
우리 정치에 개입하는 거. 그러니까 청문회 지전에. 네. 청문회 이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또 청문회 마지막 날, 기소를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치권의 일부 또 국민 여론의 일부도 돌아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구나. 저렇게까지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오히려 조국 후보가 가장 그 적임자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하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섰다는 거, 이 지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5278 쓰시는 분께서는 검찰총장님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엄정 수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 그리고 2818 쓰시는 분은 좀 비판적이세요. 검찰개혁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권한 막강화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주셨고, 또 9991 쓰시는 분께서는 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할 거라는 거를 알 텐데 대통령께서는 왜 무리하면서까지 조국 장관을 밀어붙이는지,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민병대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이건 방금 답변을 했고요. 이미 답변하셨다. 예.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도 내년에 총선하고 또 그 이후에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지금 여론 지형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네. 또 그 이면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그 청문 정국에 임하는 과정, 또 거기서 드러났던 발언의 수준, 이런 것을 보면 조국 후보에 대한 태도하고 정당 지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 대 비호감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총선은 대선하고 다르게 대선은 투표율이 한 60에서 70 몇 프로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범위한 중간층, 합리적 중간층의 어떤 판단. 그래서 이제 그물을 넓게 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총선은 투표율이 45%에서 5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투표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제 고정 지지층이 결집이 돼서 많이 나오게 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질문이 저런 게 주어졌길래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정치 분석을 갖다 한 것입니다만, 일반적인 대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현재 대통령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우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이 과연 조국 후보 그 자신과 관련된 불법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첫 번째 놓고 판단할 것이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4637 쓰시는 분께서요, 나름 민주주의를 위해 운동했다고 감옥 갔다 왔다 이런 거를 커다란 명예로 생각하시는 분들, 군사정권 때나 운동권 정권 때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약간 국민들이 지금 좀 여러 가지 심에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청문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워밍업 문제였는데요. 워밍업 질문이 너무 길어졌죠.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 문제로 돌아가면요. 두 분 청문회 솔직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맹탕 청문회다, 아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우선 이거는 김영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 실망하셨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말로 잘 못한다 이런 얘기도 다 많이 들었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맞겠죠. 제가 그거는 당연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날 이제 그 청문위원들께서, 야당 청문위원들께서 쭉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쭉 말씀을 다 하셨어요. 네. 물론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죠. 지금 이 국면 자체가 그 의원들이나 정당에 새로운 것들이 제보돼서 그것들을 청문회 차원에서 정말 새롭게 공개하고 그것을 후보자에게 일종의 확인받고 이 항복을 받아내는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닌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그 정말 상식에 입각해서 언론과 네티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정말 공개하는 이런 방식. 오히려 정치권이 따라가기 바쁘죠. 자, 그 사실관계는 하다손 치더라도 이제 언론에서, 그다음에 네티즌들이 국민들께서 찾아낸 것들,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국 후보자는 모른다, 아니다. 내가 확인한 번호는 이 정도다. 이렇게 그냥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조국 후보자에게 입장을 요구했을 때 나왔던 거하고 청문회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청문회 왜 했냐 이런 말씀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해요. 다만 그 의혹들이
조국 후보자가 나는 모른다. 나는 관계된 바가 없다라고 해서 그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죠. 전혀. 네. 저는 지금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 하자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한다는 말 자체가 저는 정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뼈 아프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선을 넘어섰어요. 이제 검찰이 밝혀야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의도가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검찰이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것을 정황을 포착했는데 압수수색을 안 하면 네. 과연 이 사후에 이것이 밝혀졌을 때 그게 바로 검찰의 정치의 개입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특히나 지금 사회에 계속 드러나는 게 우리 정경심 이 조국 부인이 증거를 네. 인멸한 것이라고 이미 확인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따라서 이 문제를 그냥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 상식에 전혀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네. 이 의혹 자체들은 저는 정말로 국민들 보시기에는 매우 상식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모른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 그것을 그 상황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황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국회에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근데 국회는 그 수단이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네. 검찰이 밝혀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네. 저는 상식적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민 의원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또 당사자의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도덕적 문제. 또 그다음에는 일단 기소가 됐으면 법무부 장관에서 자격이 있냐의 문제. 이제 공격의 방향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냐를 따지다 만약에 이제 결국은 확인을 못 하니까 도덕적 문제 갖고 따져요.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후보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다고 하고 수십 번 몸을 낮췄죠. 또 그렇게 이제 도덕적인 문제 갖고 반성을 하니까 다시 또 뭐 법률적인 문제 갖고 또 해요. 네. 또 법률적인 문제 갖고 하다 안 되니까 또 뭐 기소가 됐으니까 과연 자격이 있냐 갖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자기들이 시인할 건 시인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죠. 어떻게 모르는 것까지 어떻게 일부러 어떤 사실 갖다 만들어서 거짓 사실 만들어서 토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청문회는 온노비 사건 때 유일하게 밝혀진 것이 앙드레 김의 본명이었다고 하듯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지점이 동양대 총장님이 교육학 박사 학위가 진짜냐 아니냐. 하는 쟁점으로 넘어간 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청문회를 주도했던 원내지도부 나경원 대표나 또 이번 청문회에 선봉에 섰던 모 국회의원 가족을 돌아보고 말을 해야 한다는 네. 교훈을 다시 네. 한번 세웁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자료 내라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내지도 않고 질문을 하면 그냥 모른다라고 일관하고 이게 제대로 된 청문회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냐 이런 얘기도 이거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한테 요구할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소개에서 네. 나온 자료들은 대부분 다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 갖고 좀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나머지는 서울대 공공법의학 법률센터인가? 거기다 물어봐야 될 것이고, 서울대 의대에다 물어볼 것이고, 부산 의전에 물어봐야 될 것이고, 한양 고등학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왜? 거기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근데 거기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갖다가 자기들의 전략의 실패로 또 차일피일하다 확보하지 못한 것을 갖고 조국 후보한테 이것을 왜 제출 안 하냐고 하면 그건 정치 공세지. 조국 후보가 무슨 수로 그것을 갖다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낼 수 없는 자료였다. 제가 이제 네. 또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할게요. 네네. 자, 조국 후보자가 그런 거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 오기 전에 꼭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뭐냐면은 조국 이 가족이
이 날짜가 중요해. 조금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더라도 혹시 뭐 정말 필요하신 메모라도 하셔도 좋습니다. 2017년 7월 달에 이제 펀드에 돈을 투자를 하거든요. 태우거든요. 네. 그때 돈을 태워서 그 요새 뭐 하도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코링크라는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2017년 7월 달에. 네. 그때 그 연결을 해준 게 오촌 조카라는 거죠. 제사 때 한동안 만나는. 그런데 황당한 거는 그 전인 이미 5개월 전 2017년 2월 달에 네. 그 조국 입장에서는 처남 정경심으로서는 자기 동생이 네. 그 오촌 조카가 한다는 코링크에 돈을 5억 원을 투자해요. 자, 이 조국 후보가 제사 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 먼 친척인데 그때 2017년 7월 달에 그 조범동 그 통해서 소개를 받고 돈을 넣었다는데 그 전인 5개월 전에 어떻게 조국의 처남하고 조국의 오촌 조카 와가지고 아는 것도 신기한데 어떤 관계이길래 그거를 5억 원이나 거기에 투자를 했을까? 네. 게다가 5억 원 투자할 때 그 돈을 누나로부터 3억을 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도저히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국 후보자한테 물어보는데도 나는 모른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 사모펀드하고 얽혀서 지금 막 이 범죄 혐의들이 산더미처럼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납득이 이게 이제 해명으로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니까 네. 뭐 압수수색을 하든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진술을 듣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뭐 이 말을 지금 상황이 워낙 복잡하니까 네.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상황들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명확하게 밝히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너무 복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펀드는 아실 거예요.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이제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투자하는 겁니다. 그 49인 이내가 모은 것을 갖다 사모펀드라고 하고 사모펀드는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장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뜻이 맞는 사람들이 또 물기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이제 펀드인데 그건 공직자윤리법에도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펀드를 모았는데 네. 이 돈을 댄 사람들이 이제 그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운용사한테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이렇게 일일이 개입하고 관여하면 네. 일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조국 후보의 부인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뭐 어디다 투자했다, 우회 투자를, 뭐 우회 상장을 했다, 어쨌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낙인 효과가 있어요. 우회 상장. 근데 이게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우회 상장을 갖다가 합니다. 결국 이걸 회수한 거, 투자한 걸 회수한 건 M&A 아니면 상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유한 책임 사원이 관여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갖다 뭐 법적 책임을 갖다가 묻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네. 세 번째 네. 마지막으로 짧게 그래서 이 회사가 갑자기 무슨 뭐 우리 저 가로등 네. 뭐 무슨 이런 걸 갖다 뭐 싹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근데 무슨 뭐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도 아니고 한 해에 13억 한 거 갖고 싹쓸이 했다고 한다면 그런 건 의혹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6787 쓰시는 분께서요. 사모펀드 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조국 후보자 부인은 PC와 서류 뭉치를 다 가져가고 표창장 달라 그랬더니 없다 그러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7910 쓰시는 분께서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길래 공격할 게 가족밖에 없는지 누가 보면 조국 딸이 법무장관 후보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 몇 분들 더 계시는데 일단 오늘 3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열기를 식힌 다음에 4부 다시 넘어가서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태 의원과 함께 뜨거운 토론 이어가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전 0945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우리 용암 화산의 용암이 막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겸신 교수를 인사청문회 도중에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그 공소시효 70분 전에 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제가 변호사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찬반 양론이 좀 갈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환을 한 번도 안 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게다가 더 중요한 건 표창장이 사본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흑백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을까? 사실 좀 그런 부분도 그냥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참 특이한 기소였는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다 우리 진행자한테 여쭤볼게요. 법조인이시라니까. 네네. 기소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의혹들이 표창장을 위조했을 거라는 의혹들이 이렇게 증폭이 되어 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소 이거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제가 좀 진행할까요?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네. 지금 막 검찰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소환도 안 하고 70분 남겨놓고 기소했느냐. 그렇죠. 근데 거꾸로 기소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기소를 안 됐으면은 사문서 위조 나중에 실제로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매우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걸 갖고서 검찰 제가 계속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 정말 한 달 내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참 짜증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저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냥 검찰이 수사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못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밝히면 되고, 우리들은 정말로 아까 인터뷰했듯이 현대 글로비스 배 4명 갇혀 있는데 저 사람들 빨리 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문서 위변조라 하면 우선 그 위변조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애초부터 동양대학을 노리고 했다든지.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는 그걸 갖다 행사했다는 것까지가 이제 다 완결돼야지만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서울대 의대도 한번 응시를 해봤고 환경대학원도 또 응시를 했고 그래서 애초부터 이거 갖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동양대학교 총장을 갖다 부산 의전에 할 목적이 분명히 있었느냐에 갖다 따져보려면 우선 이제 피의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피의자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영장을 기소를 할 만한 어떤 증거가 있냐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컴퓨터에 부산 의전에 무슨 입시 서류 전형 요건에 총장상을 갖다 줄을 쳐서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사실 목적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결국 이제 행사의 문제인데 행사로 보면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한 2년여 남아있을 것입니다. 결국 부산 의전에 2014년 12월경에 이제 입시원서를 냈다고 한다면 행사가 돼야지만 사실 범죄는 이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걸 갖다 연결범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위조 시점을. 그래서 공소시효가 연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법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2년여 남은 시점에서 청문회를 갖다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거의 그 상태로 끝났다면 아마 거의 그 다음 날부터 한나라당 내용에 빠져서 의총을 열고 지도부 사퇴로 책임는 자유한국당. 예, 아마 자유롭게 그런 의견 개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결국 그 나경원 일병을 갖다 전격적으로 구해준 황교안 지도부를 전격적으로 구해준 것이 검찰의 어떤 그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잠깐만요. 사문서 위변조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청시 행사의 목적이 인정이 되면 사문서 위변조도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고 싶었던 요점은 행사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70분 전에 오로지 문서 위조만 가지고서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 하나만 제가 또 오늘 가도 좀 얘기를 좀 네네네. 상식적으로 물어봐달라고. 네, 누가 이렇게 물어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뭐 저한테 메신저도 오고 그러세요. 네, 지지자들이. 예. 아니 지금 지지자도 아니고 네. 한국당 너무 못한다 왜 이런 거 안 물어보냐. 네. 바보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조국 후보자하고 직접 연결된 일이거든요. 네. 조국 후보자 동생이 네. 그 웅동학원 학교를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웅동학원에 돈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이제 뭐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받았으면은 동생은 웅동학원부터 받을 이제 채권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2008년도에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죠. 14억을. 그런데 이제 사채업자한테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웅동학원 땅을 이제 담보로 가서 잡은 거예요. 이 사채업자가. 네. 이 사채업자가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소환 조사를 이제 받을 거라고 그러대요. 문제는 이 14억을 못 받았으면 웅동학원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조국 동생이 돈을 못 갚았으니까 그 채권을 그만큼은 덜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속된 말로 까야죠. 그런데 웅동학원에도 그 채권을 까지를 않았어요. 야, 그래서 아니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웅동학원이 빌려줬는데 동생이 돈을 안 갚았으면 그만큼은 까고서 이 빚을 진 거죠. 웅동학원이 저 동생한테. 근데 그냥 그걸 까지 않았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때 이사가 조국이었고 조국 후보자였고요. 돈 네. 빌려줬을 때가 네. 2017년도에 이 법원에서 왜 까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웅동학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까고서 돈을 갚겠다고 해야 되는데 야 이것도 이상하다.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좀 물어봐라. 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되고 뭐 그러는데 이제 조국 후보자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2008년도에 내가 이사였어도 제대로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걸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결국 검찰이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그 문제의 사채업자가 네. 검찰 나가서 진술을 하면 네. 이거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뭐 질문이 김용태 의원님이 준비한 질문 같아요. 아까 사모펀드도 그렇고. 아니요. 이거 왜냐하면 계속 이 답답하셔가지고 청문회 보시던 분들이. 김용태 의원님이 이제 청문회위원이었으면 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청문회 과정에서 다 해답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송기영 간사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왜 25%까지 높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법원에서 그 정도로 책정해 준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송 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네. 어떤 이 계약 문서가 분명히 존재할 때는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갖다 소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하고 깨끗하게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문이 없었죠. 네. 네, 그렇죠. 어쨌든 대답이 되셨습니까? 대답 안 됐어요. 저는 왜 14억을 까지 않고서 네. 그냥 그 재판 변론도 안 하고 줬는지 네네. 하도 궁금해들 하시니 검찰에서 오늘 사채업자 잘 불러와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제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함부로 하기도 곤란하고 예. 또 채권 채무 관계를 또 함부로 이렇게 뭔가 집행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예.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예. 지금 그 문자 온 거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2960님 쓰시는 분께서 조국 후보자님 인터뷰에서 가족의 책임은 모두 자기에게 있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여기저기 인턴 다니면서 7385분 7365 쓰시는 분 여기저기 인턴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한 조국 딸 너무 기특한데 어른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지금 시간이 없네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질 다니면서 그렇게 자격을 땄다면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실질 정말 그렇게 다녀서 땄는지. 그 그걸 이제 부분이 확인해보자는 있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말씀이 마지막으로 실제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이걸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근데 하여 듣고.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 네.
사인의 어떤 도덕적 오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막 마치 권력형 비유로 몰아가는 거. 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말씀 듣기로 하고요. 너무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는 1시간 대 그냥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가로수나 담장 등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예기치 못한 제2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인터뷰하셨던 방재학교 회장님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이번 주말 태풍 때문에 정신 없었죠? 아무쪼록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피해가 있으셔도 빨리 복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원래 한숨 돌릴 때 실수가 나오는 법입니다. 추석이 코앞입니다. 연휴 시작 전에 주변 안전 꼼꼼히 챙기시고요. 저희 방송 광고 들은 것 같죠?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